6월달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또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조정이 오는가, 이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도 실적을 내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까, 피부 미용 이런 기기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한국 드라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이제까지 가장 우리 시장을 좀 짓눌렀던 것이 또 일희일비하게 했던 것이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하원 통과했고요. 상원은 네. 뭐 요식행위라고 보니까 일단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그쪽으로 쏠리던 것이 사라지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FOMC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도 여기에서 만약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까지가 고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예.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게 드러난 게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예. 뭐 이런 사태들이잖아요. 이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제 네. 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있고, 이게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긴 한데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금리도 그냥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결국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2% 안팎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6월달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뭘까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게 뭐죠? 미국이 결국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아니 돈을 쓰려면 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6월달 장에 미국 국채 또 경매가 시작되면 시중에 돈들이 그쪽으로 또 쏠리면서 야 이게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 시장의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 채권이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면 그렇죠.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월달 시장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또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조정이 오는가? 경기 침체보다도. 예, 경기 침체보다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워런 버핏은 이번 주총에서도 경기와 관련된 거, 작년에는 물가와 관련된 거 그런 거 물을 때마다 나는 그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왜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대가들은 그런 경기 전망을 무시했을까? 왜냐하면 잘 안 맞으니까. 네. 예, 피터 린치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83년 정도에 아니 폴 볼커가 저렇게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지 그거 79년 78년에 얘기한 사람 누가 있냐라고 아무도 몰랐죠.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떨어지고 나면 봐봐 내 말 맞지 하지만 실제로 떨어지게 만든 그 원인을 예측한 사람은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거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되는 대로 고물가가 되면 되는 대로 고금리가 되면 되는 대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을 저는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는 기업들 그걸 이용을 해서 수익을 잘 내는 기업들 그런 게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나 내년에도 계속 그런 기업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겠냐, 엔비디아의 경우를 들시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좋을 수 있다. 저는 거기가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1.9에서 1.4로 이번에 또 낮췄잖아요. 경제 성장률 자체를. 그리고 나오는 거시경제 데이터 보면은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3분기 우리 한국 경제는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달러,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300원대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나오는 또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에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느끼는 게 뭐냐면요. 2012, 13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도 남유럽 위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크게 수출을 하는 큰 세계 경제 블록이 있잖아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그렇죠. 네, 그 경제 블록에서 유럽도 선진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EU 단체, EU 그 경제 블록인데 그때 EU 국가들이 안 좋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5년 내내 그때 박스피를 했었고요. 그 박스피를 보이는 가운데 그 전에 좀 많은 과잉 투자가 있었던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 또 박살이 나기 합니다. 건설주 박살나고 조선주 박살나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소재 기업들 박살나고요. 그 전에 차화정 장세로 랠리가 엄청 많았었던 화학 주식들 다 박살나고 그러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저도 나가서 돈 벌래요 하면서 뛰쳐나갔던 게 2012, 13, 14예요. 그때 가장 위기 상황일 때. 가장 위기 상황인데 왜 돈 벌려고 뛰쳐나갔냐면 엄청난 종목 장세였거든요. 자, 거기서 2011년도에서 13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이 날아갔냐면 그때 삼성자의 갤럭시 시리즈 때문에 아까 세계 시장 점유율 24% 될 때 그때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핸드폰 하나에 카메라 모듈이 막 한 개 있다가 두 개 있다가 앞면 뒷면 또 막 네 개 다섯 개 막 붙으면서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거의 7배에서 10배 났고요. 2년 만에. 그러고 나서 바이오 기업들이 또 막 엄청나게 올랐고요. 바이오 그때 정말 난리였었습니다. 네. 그때 지금은 헬릭스 미스로 이렇게 바뀌었던 뭐 바이로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갔었고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멘텀은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2015년까지 그때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날아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날아갔었죠.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우크 수가 200만 명이었다가 2015년, 16년 되니까 8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중국 요우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뭐 용평이 됐든 강릉이 됐든 속초도 가든 전부 옆에서 중국 사람들 막 말소리가 들렸던 그런 시절에는 뭐 마스크팩 회사부터 해가지고 그 화장품 주식들이 난리였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도의 경제 침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상황이면 괜찮다는 거죠. 괜찮고 오히려 그렇게 남유럽 국가가 박살나든 중국이 침체로 가면도 불구하고 중국 요커들이 또 물밀듯이 나오면서 소비를 하던 그런 중국 모멘텀이 있었던 그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이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도 실적을 내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까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저 시장은 시장이 가르쳐 준다고요.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장품이 최고의 주식이었다면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도 2004년, 5년대에는 미샤 같은 거 좀 그리고 중저가 화장품. 완전 저가에서 그 다음에는 이니스프리 같은 중저가로 갔다가 나중에는 후 그리고 설화수 고급 화장품 그러면 이번에도 그 이상의 뭐가 되지라고 봤더니 피부 미용 이런 기기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꼭 중국 요커들의 수요 때문은 아니고 지금 브라질이나 뭐 동남아나 지금 난리거든요. 그게 한국 드라마 영향이 큽니다. 맞아요. 한류.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지? 제 피부를 보면 그런 생각 못 하는데. 네. 제가 어디 뭐 협찬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 박세익 대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이런 거 하나 좀 하시죠. 저도 옛날에는 정말 피부 좋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아무튼 그 동남아에 있는 동남아 분들은 보면 이 피부가 맑고
깨끗한 한국 사람들의 한국 연예인들을 보면서 동남아 쪽에서도 이 피부 미용 기기들이 엄청나게 팔리는데 미국산 제품, 유럽산 제품이 1억을 하면요. 우리나라 제품이 4,500만 원 이렇게 수출하거든요. 최근에 한 6천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도 가격 저항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도 옛날 때는 이가 아프면 충치 나중에 해서 한번 빼고 그렇죠. 거기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브릿지 하거나 했는데 요즘은 임플란트 다 그렇죠. 해버리고 임플란트 다 하죠. 그러면 그 임플란트의 이식률을 보면 아직까지도 중국은 아직 뭐 우리나라 30년 전 수준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많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환율이 1,3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임 대표님이나 저나 IMF를 겪어봤었잖아요. 네. IMF 때 그 나라가 부도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의도의 금융기관의 3분의 1이 날라갔거든요. 그렇죠. 3분의 1이 날라갔는데 그때 떼돈을 번 회사들이 수출하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렇죠. 오토바이 헬멧 팔고 일본에다가 니트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떼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0원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1,300원 환율인데 미국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안 좋아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중국 보고 맨날 환율 조작국 아니냐, 관찰 대상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위기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위기가 만들어준 엄청난 이제 보너스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은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 쪽에서 또 그 답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틈새, 어떤 호황 산업을 찾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은 요즘 그 배터리하고 이 반도체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 배터리는 2차 전지 쪽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반도체는 지금 업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느 쪽을 만약에 우리가 조정받거나 했을 때 사야 될 것이냐, 혹은 어느 쪽 비중을 더 실어야 될 것이냐, 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예.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유, 그 마켓 타이밍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처럼 94년부터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까요. 네. 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그렇죠. 났었고요. 이게 네. 그 변동성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의 이제 원칙을 갖게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다고 하는 코스닥도 연말 되기 전에 항상 빠져요, 보면. 그런 변동성이 주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기업을 난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왜냐하면 주식을 싸게 사야 그만큼의 그렇죠. 수익률이 돼요. 그래서 10,000원에 사서 10만 원 가면 10배인데 3만 원에 사서 10만 원 가면 거의 3.3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을 잘 이용하자.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기업은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포트에 거의 코스닥이 아직 뭐 좀 있기는 한데 의미 있게 또 많이 채워야 되는 시점은 올 9월에서 10월 네, 장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10월 장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장이기 때문에 10월에 사도 저는 항상 이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사시는 분들이 10년을 보고 사시는 거잖아요. 10년을 보고 사시는데 10월 달에 가서 사도 이 가격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보통 제가 아까 뭐 바이오가 같은 장,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가고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회사가 가고 그런 모멘텀 속에서도 반도체 이 큰 주식이 움직일 때는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중소형주들이 좀 쉬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또 수급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코스피의 중대형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고 지금 일단은 앞으로는 좀 대형주 중심의
네, 지수와 관련된 이런 쪽이 좀 더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하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올해는 어쨌든 돈을 버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돈을 버는 장에서 마음의 자세가 좀 중요한 게 이 돈을 버는 장에서는 12개 섹터가 있으면 한 7개, 8개 섹터가 이래 막 순환매가 돌면서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7개, 8개를 다 먹으려고 하면 절대 못 먹습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장에도 그때 빅7이었잖아요. 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빅7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시장을 주도하는 7개 섹터 중에 2개만 제대로 먹어도 돼요. 2개만. 그렇죠. 2개만 제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2개만 제대로 먹으려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올라가는 모멘텀을 딱 보고 쫓아 사는 걸 잘하는 스타일이면 올라가는 거 무릎에 사서 이제 꺾였네 하면 떨어지는 어깨에서 이래 팔고 나오는 그거는 테크니컬 말 그대로 테크니시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요쪽에 하면 요쪽 딱 버리고 요쪽으로 갈아타고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확실하게 아는 섹터에서 그 7개의 주도 섹터 중에서 나는 이번 이 2개 섹터에서 확실하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엔터주가 됐든 예. 그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무슨 이렇게 좀 변동성 빠지더라도 예.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가 확실한 나의 필살기의 종목이 있으면 그 떨어지는 게 하나도 무섭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러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네. 무섭지가 않은데 보통 우리가 공포심은 잘 모를 때 생기고 점점 커져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굴복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되냐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훤히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AMD를 다니다가 93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의 그 엔비디아의 그 GPU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왜 다른 AI와 관련된 그런 GPU 같은 그 기능을 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뭐 은행 사태가 됐든 이런 거에 자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확실하게 돈을 버시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들 이것도 일단 무시하고 예. 우리가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출의 그런 과거의 패턴을 보셔야죠. 예, 과거의 패턴을 보면 반도체에 분명히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과거에 보시면 PC 사이클로만 반도체가 움직일 때에 비해서 그때 PC 사이클에서는 대표님하고 우리 옛날에 386 써보셨잖아요. 386 그렇죠. 컴퓨터에서 486, 586 도스 지지지지지. 네, 그런 컴퓨터 쓸 때는 윈도우가 버전업 될 때, CPU가 버전업 될 때 그렇게 거의 한 3, 4년 사이클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방 산업이 PC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다가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은 그냥 3년 들고 가시면 된다고 예, 그런 말씀드렸던 게 그 반도체, 만약에 반도체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런 사이클이 얼마나 짧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번 장에서 돈을 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